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법치가 무엇인지 오늘 일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서 오는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확정하면서 내수 경기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기혼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정반대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유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년 전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건 법치였습니다. 헌법 준수를 선서한 취임식 이후 임기 내내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심지어 국헌을 무너뜨린 계엄 사태가 무산된 뒤에도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피의자가 된 이후부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영장마저 거부한 채 관저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정 역사에서 정말 유례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 공수처에서 조금 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처음이죠? 네. 이게 외국에서도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직 대통령들이 체포된 사례는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된 거는 처음이죠. 네. 해외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긴 했습니다. 찾아보니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재임 중이던 2009년하고 2010년에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다르푸르 분쟁, 이 종교 분쟁이었는데 관련해서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바시르 대통령은 체포가 안 됐고요. 2019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후에야 수사 당국에 의해서 구금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이 있는데요. 재임 중이던 1872년 워싱턴 DC에서 마차로 과속 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바가 있습니다. 차가 아니라 마차였습니다. 마차 시절에도 과속 이게 있었어요? 낙지를 뗐다는 것도 좀 놀랍긴 거긴 하더라고요. 마차로 인한 그 교통사고가 꽤 있었죠. 그 퀴리 부인의 아마 남편이 네. 그분도 아마 마차 마차 사고로 사고였던 걸로 사망했던 걸로 네.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네. 그 미국 대통령이 그 법 집행기관에 의해서 체포된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속 운전으로 인한 체포.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상 처음일 수밖에 없는 게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현직인 신분에서 체포가 된다는 건 내란죄를 저질렀거나 외환죄를 저질렀다. 네. 이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가 없으니까. 없죠. 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근데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남미 페루 대통령이 음. 검찰 불려가서 조사받은 거 혹시 뉴스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형 시술인지 수술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이것 때문에 10며칠간을 뭐 직무를 제대로 안 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그 조사받았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라는 내란 외환죄 말고도 직무유기까지도 저게 되는구나.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또 본인이 출석을 한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뭐 전반적인 현상을 지금 여기서 짚고자 함은 아니고 네. 자, 문제는 이른바 법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오디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에는 그렇게 법치를 강조했는데 그 뒤에 지금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오디오도 나왔는데 그 전에 법치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한번 어록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한번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2021년 3월이에요. 검찰총장 시절에 국민일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2021년 9월에는 대선 예비 후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SBS의 집사부 일체에 출연을 했었고 그때 한 말은 절대로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 네.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같은 해 12월에는 이때는 이제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죄를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거부하고 있다. 불법이라면서. 자, 만약에 장유미 변호사께 여쭤보겠는데 M장이 만약에 이랬다. 그럼 M장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혀갑니다. 바로 잡혀갑니다. 예, 아주 바로 잡혀갑니다. 네. 그래요? 예. 아마 그 현장에서 바로 잡혀갔겠죠. 예. 입을 떼는 순간 이게 불법의 비읍을 얘기하는 순간 아니 제가 사건을 이제 뭐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사건을 좀 하는 편인데 예. 제가 그런 장면을 보고 좀 놀랐던 적이 있어요. 왜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조직폭력배 이러면 엄청 법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법을 어겨서 용의선상에도 오르고 피해자가 되는데 이제 뭐 조폭 이러는데 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양태의 이제 범죄들을 많이 하는데 막 불법 도박 사이트나 뭐 성매매 사이트 관련해서 근데 범 무서운 줄을 아는구나라는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처벌받은 전력도 좀 있고 예.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내가 뭐 버틴다, 뭐 지연시킨다라고 해서 이게 관철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걸 그냥 체감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범 무서운 줄 알고 어떻게든 순응하고 대단히 순순하게 응하는 뭐 제가 본 케이스가 전부가 아닐지언정 그런 인상을 받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본인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아니면 사실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 피해자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법률가 출신이고 거기 변호인단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는 율사 출신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법리를 그리고 이 절차가 대단히 낯설고 생경한 분들을 호도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여러 지연 말단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마치 그게 정말 사법부가 잘못 판단한 것처럼 정말 공수처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거 만약에 진짜 법리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무능한 거고요. 아닌 줄 알면서 이렇게 설명한다면 전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체포영장 집행 그 전 과정에서 이제 전현직 경찰관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범죄자들이 그런데 저는 왜 나만 갖고 그래? 거기는 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래요? 뭐 이런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법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뭐 이것저것 내야 될 세금이 많거든요.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인데 내면서 자꾸 이 억하심정 같은 게 올라와요. 대통령도 나서서 저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내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 법치주의 아래에서 나도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국가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세금도 내고 국가가 정한 법도 따르는 것인데 그렇죠. 왜 나만 이걸 따르고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당연한 걸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아마 저만 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데 조금 전에 장유미 변호사 말씀이 이미 묻어나왔지만 그래도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네. 변호사인 윤곽근 변호사도 검사장 출신 아닙니까? 네, 네. 석동현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자,
그 누구보다 법을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저 과연 잘 알까라는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는 있고요. 잠깐만요. 새로운 학설인데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전관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고위직에 있으면 저희가 현직 판사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부장을 달아도 일이 멈추지가 않는다. 근데 검찰은 다르다. 네. 부장하면 본인이 직접 수사하거나 이러지 않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실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동떨어진 상태. 고검장 가면 더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해도 정말 실무 업무를 이런 정관, 특히 검찰 정관이 하느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전화 변론을 많이 했던 과거에 또 이 구태가 있었죠. 검찰은 잘 나갈수록 수사 파트에 있고 공판이나 형사 소송 절차나 이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업에 익숙해진 겁니다. 근데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범죄 혐의랑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라 엄청나게 엄정한 법리 적용보다는 이 사람의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수사 기법 이런 것에 좀 더 특화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법리에 굉장히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저 개인적으로 일단 있고, 그리고 형사 절차는요. 이 의뢰인이 본인이 진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구속이 되기도 하고 무기징역형을 받기도 하고 너무 많은 박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라서 변호인이라고 하잖아요. 민사소송에선 저희가 법률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소송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변호인이란 건 의뢰인의 요구와 이 방향성에 많이 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변호인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구속되고 내가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변호인이. 그러면 의뢰인이 어쨌든 주장하고 싶어하는 바를 잘 현출될 수 있도록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뒤탈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혼용돼서 사건을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망치고 있다. 사건 자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요번 케이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가 추진이 될 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때도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뭐 검찰 내균이 뭐니 뭐 이런 네. 거 막 동원하면서 절차 문제 계속 제기하고 이랬잖아요. 불신임 네, 소송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를 했어요. 그 행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의 진단은 특수부 검사들이 보통 이런 행태를 보인다. 일단 계속 부인, 그다음에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이 그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유리할 거다라는 판단 속에서 보통 이런 전략을 많이 쓴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용어가 떠올랐냐면 그 저기 서초동에서 많이 그 유행한다는 1도, 2부, 3백인가요? 자, 일단 도망가고, 일단, 2단 부인하고, 3단 백을 동원하고, 네. 그 많이 돌았잖아요. 네,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2단과 3단의 혼합형.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데 부인의 어떤 그 저기 힘을 뭘로 하냐면 자신의 어떤 지위. 이건 백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지위죠. 네. 이게 혼합돼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완전히 공감이 됩니다. 일단 네.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내가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이미 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넘어설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도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고 밑에 책임을 미루고 이러면서 그러면 더 효과는 큰 거죠. 본인이 현직 어쨌든 대통령이고 그럼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직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고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정치적인 이런 성과도 본인으로서는 초래할 수가 있고 또 법률적으로도 이거 하나하나 다퉈봤자 실익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명징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다른 차선 체계랄까요?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수부 출신 검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권력은 기소할 수 있음에 있지 않고 기소할 수 없음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법을 다 도구화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기소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걸 또 자기한테 똑같이 적용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치를 제일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보면 법치가 아니라 치법인 것 같거든요. 자신이 법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은 자기 아래에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제 그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법을 희롱하고 있지 않느냐. 뭐 계속 시간 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런데 일단 저는 뭐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 절차에서 수능을 안 할 도리는 없는 거예요. 그때 같은 시기에 기소됐던 선거법 사건을 보면 지금 1심도 안 나온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633 원칙이란 건 지켜져야 합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좀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를테면 이 12월인가요? 그때 선거가 나왔는데 그 기점으로 3개월로 저희가 기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 대표는 딱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 법률가는 이 산식에는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최소한 기록이 넘어갔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걸 계속 버틸 수도 없습니다. 이 해당 재판부가요. 이제 선거법 사건은 기본적으로 1심도 합의부부터 이제 하고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계류 중인데 우리한테 사건 배당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집중 심리하겠다고. 네. 이거는 뭐 빨리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거 같은 조건에 놓고선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피의자는 지금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형사소추가 안 될 사유로 들어가 있는 내란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이 다르잖아요. 경중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할 때 본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걸 소명하고 미루던가 수사한다고 출두하라고 명령이 오면 다 나갔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방어를 하느냐 마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법적 절차는 따른데 예를 들어서 지연 전술은 저는 하나의 방어 전술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법적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다르죠. 근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나는 체포 안 당할래. 네. 이거는 법적 절차 안에 들어가서 네.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움은 토할 수 있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할 수 있죠. 그것도 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케이스는 이제 좀 일반화해 보죠. 법치가 뭘까요? 법치가?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결국은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모든 문제가 생길 때 법에 의거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가. 이건 좀 인류가 역사적으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정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 다른 존재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심지어 우리의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이게 뇌 구조 자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내놓았거든요. 결국 이제 성숙한 민주사회의 의견은 대부분 분열돼 있는 거죠. 의견이 일치된 국가가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전제 국가이거나 그렇죠, 독재 국가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국민들이 합의란 의견 일치는 나치 독일 같은 위험한 사회인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존재들끼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타협하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동체 구성원이 합의한 거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사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네. 그 약속이 바로 법인 거죠. 그중에서도 가장 큰 틀의 약속이 헌법인 거고 그래서 이 약속을 체계로 삼아서 국가를 운영하자. 이게 바로 법치주의인 거고 그럼 법치주의는 실제로 가치가 있느냐. 지금 현재의 법이라는 것은 중세 암흑을 깨운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그다음 영국과 프랑스에서 민주주의를 태동시킨 혁명 또 파시즘과 세계대전의 비극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그 교훈 이런 그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집약된 것이 대부분 국가의 헌법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헌법도 처음에 다른 나라의 헌법들을 다른 나라의 과오와 교훈들이 반영된 것을 참고해서 만든 거고 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굉장히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국가를 꾸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한전 앞에서 촛불 켜는 우를 범하지 않기 그렇죠. 위하여. 저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말하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다시 좀 저는 있습니다. 빠지겠습니다. 자꾸 균질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네. 눈치를 엄청 보게 되네요. 자, 변호사님이 법치 정리 좀 해 주시죠. 저는 법치는 법이 다스리는 최소한의 이 사회적 합의가 법률인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저항을 하거나 한다면 이런 어떤 국가 시스템도 존속이 되기 어려운 겁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기자할 때 저연차였을 때였어요. 20대 중반에 이른바 386 출신 의원들과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많은 말들을 이제 오가다가 한 이제 386의 아주 이제 상징적인 정치인이 공권력, 국가 공권력에 대해선 정말 다 수긍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렸을 때라서인지 좀 놀랐어요. 아, 이 운동권 출신들은 한때는 이 국가 공권력을 국가 폭력으로 인식하기도 했을 거고 했을 텐데 그리고 그런 성격이 있었던 시기를 거쳐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그리고 이 결론에 도달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아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뭐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그걸 수긍하는 게 국가 존속의 하나의 기본 중의 기본이구나. 이걸 두 글자로 법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긍하고 나는 정말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이게 틀렸다고 하고 싶으면 법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다투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것. 그래야 국가가 존속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굉장히 허물어버렸다. 오히려 보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그냥 훼손시켜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대한민국 유명한 길이 남을 게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죠? 뭐 이게 있지만 이제 그 변형 버전이 유권무죄, 무권유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실현되면 안 된다. 그럴 순간에 이제 법치는 무너진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법 철학서 어디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법은 명령하지 타협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재정 과정 때 얘기가 아니라 법의 적용 과정에서 법은 명령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장 자체를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법은 명령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단호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법치의 기본이다. 요즘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확인하면서 첫 번째 얘기는 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장원, 장윤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설 명절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내수 진작과 생산 감소, 즉 경제 효과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인력난과 소비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로 얼어붙은 국내 경제,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늘어난 설 연휴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어느덧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세 분은 어떻게 반갑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이 그 초등학교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 같은 걸 이제 많이 해서 어쨌든 학교로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도 이제 뭐 일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27일 날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임시 공휴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 이게 임시공휴일이었어? 그럼 어떡하지? 그날 아이는 누가 봐주지?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썩 좋은 기분으로 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임시공휴일 얘기만 나와도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지금. 왜? 아, 사장님이셔서? 네. 솔직히 걱정이 좀 많습니다. 뭐 예. 작년에도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 세금 내야 될 게 지금 앞에 줄줄이 있는 상황이고 세금을 낸다는 건 영업이 잘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뭐 저
사업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게다가 또 이게 원래 또 명절이 껴 있으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부담감이 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근무 일수는 적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앞뒤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또 금토가 휴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짜자자작 붙어가지고 거의 9일, 10일을 쉬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한 달에 4분의 1이 지금 휴무일인데 직업하고 고정비 사무실 월세는 그대로 나갑니다. 게다가 2월 달은 또 28일까지밖에 없어요. 사장님은 똑같아. 역시 CEO 마인드.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대한민국의 25%가 자영업자입니다. 네,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테니까 이게 제가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당연한 거죠. 직원들이 쉴 수 있게 복지해주고 싶죠. 근데 뒤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저는 프리랜서를 대표해서 저는 사실 뭐 많은 프리랜서들이 재택근무도 하지만 요즘 카페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들도 많은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렇게 임시휴일이 정해지면 카페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와서 신경 쓰이거든요. 소란스러워져서. 지금 저의 어려움하고 지금 그거 비교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격화돼서 제가 송구한데 근데 뭐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직장인데 하루 더 쉴 수 있으니까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옛날부터 가졌던 의문이 아니 그러니까 달력은 1월 초면 그 전년 12월에 다 찍어 나오잖아요. 그럼 빨간 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날 그 중간에 있으니까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 걸 좀 일찌감치 왜 안 하고 왜 한 2주 앞두고 갑자기 지정하냐 왜 그러냐 했더니 조금 전에 들었던 오디오를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 여행. 그렇죠. 국내 여행 그리고 착한 소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설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리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버리면 1년 계획을 짜면서 해외로 다 나가는 계획을 짜기 때문에 일부러 임박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다라는 이건 썰입니다만. 너무 근데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고요. 저는 사실 착한 소비라는 말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면 내가 해외에 나가서 뭐 이걸 뭐 돈을 쓴다면 이건 나쁜 소비인가? 개인의 자유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좀 찝찝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임박해서 그러면 그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해서 해외로 나갈 사람이 그럼 국내에 머물까? 그 생각들. 라는 것도 한번 그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요. 안 그래도 아내가 갑자기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다고 가까운 일본을 알아봤는데 다 만석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직장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아니 직장인들 연차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시 공휴일 지정 안 해도 그러니까 까만 날 2날만 연차로 딱 하면은 9일을 내리실 수 있다. 그럼 미리 알아서 오히려 임시 공휴일 지정 안 해도 다 계획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확인해 준 건 아니에요. 물론 단서를 달겠습니다만 임박해서 지정을 해야 국내 여행이 활성화된다. 이거는 좀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도 설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 따르면 원래도 늘어난 이 해외 여행 비율이 전년 대비 73.15%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길었던 거기 때문에 이미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 말이 그럴까. 그 사람들이 하루가 더 붙는다고 해서 나머지 기간에 이제 뭐 쉬시겠지 국내 여행을 따로 또 가실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전 사례를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에도 이 연휴를 좀 늘려가지고 앞뒤를 붙여서 6일간의 긴 휴일을 만들었었거든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국내 소비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고요. 숙박 및 음식업은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가 성립이 되느냐 사실. 그럼 이게 이제 국내 여행이 많아질 것이고 소비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내수가 부양될 수 있다. 이 논리잖아요. 성립이 됩니까? 이게 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느낌이 좀 있는 게 국내 여행을 좀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국내 휴양지에 주변의 상인분들의 매출이 늘어나긴 할 텐데 그러면 다 해외로 가고 국내 여행 어디론가 지방으로 떠나시면 도시는 또 도심 쪽에 있던 이 자영업자분들은 그리고 관공서나 기업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그 기간 동안 그냥
손가락 빠셔야 돼요. 조금 전에 이제 최민석 작가가 했던 그 카페는 빼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조삼모사 느낌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꺾을 수도 없고 국민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경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국내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 좀 약간 기습 발표하는 식으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이 저번에 뭐 내수 활성화를 하자 그러면서 임시 공휴일 얘기하면서 그때 근거로 내세웠던 그 현대경제원의 연구가 있는데 연구원 결과가 2020년 건데 그 보고서는 2011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좀 해보고 이걸 몇 차례 해본 다음에 결과를 평가해서 나중에 할지 말지 지금 그 약간 실험 단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최 작가님은 일본 여행은 이제 포기하셨고 진작에 포기했죠. 어디 가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때도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 아내가 그래서 그 국내 호텔을 호캉스를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 예약 사이트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쿠폰도 주고 해서 그걸 쓰려고 했는데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추가해야 되는 그 가외돈이 갑자기 확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싸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수 경기 진작에 그 일익을 담당하는 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순전한 그 이기적인 개인의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빚어진 지금 거죠. 저희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얘기가 딱 하다 보니까 뉘앙스가 임시 공휴일 지정 반대로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좋은 면도 분명히 있죠. 저만 해도 어쨌든 뭐 가족하고 가는 시간은 할애를 별도로 이제 설 연휴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하루에 더 가외 시간이 생겼으니까 뭐 어디에서 숙박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알아볼 엄두를 못 내도 가까운 근교라도 나가볼까? 뭐 어디 절이 되게 뭐 고즈넉하고 좋다는데 못 갔었는데 거기라도 가볼까? 서울 인근에 그러면 가면은 어쨌든 밥 먹어야죠. 잠깐 앉아 쉬려면 차도 마셔야 되고 이러면 어쨌든 돈을 안 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도 소비 진작에 약간 기여는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좀 글로 흘러가긴 했는데 저는 저의 입장을 좀 견지하자면 너무 이 기간을 얼마 안 남기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이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늘 다음 달, 다다음 달을 예측을 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하루 더 쉬는 걸로 인해서 타격이 굉장히 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5인 이상 이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휴일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공기를 좀 맞춰야 된다거나 납품 일자를 맞춰야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때 인력을 써야 되는데 5인 이상 근무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휴일날 부르면 1.5배를 줘야 돼요, 임금을. 그러면 예상치 않았던 지출이 생기는 건데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데 지출이 더 그렇게 1.5배가 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는 이제 그 M장 사장님께서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컨텐츠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빨간 달은 또 꼬박꼬박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컨텐츠 생산이라고 하는데 그런까지 그런 고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M장 얘기 중에서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이야기했는데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혜택은 또 못 받아요. 못 받는 거라서 그게 저는 좀 이게 뭐랄까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상당히 좀 크다. 원래는 이제 대기업, 관공서, 공무원 그래서 임시 휴일 지정되면 공무원들 본인들 쉬려고 뭐 이렇게 지정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진 않았거든요. 이제 확대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뭐랄까요? 사각지대랄까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또 분명히 계시니까. 제가 참고 삼아서 분명히 단속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 임시 공휴일 지정이고 뭐고 토닥토닥하면 계속 방송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무조건 하는 걸로. 사장님 원격하시네요. 프리랜서의 숙명 같은 거죠.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더 빡센 거예요. 사실 직장인보다. 여기 또 4명이랑 5인 이하라 또 1.5배 높았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임시 공휴일 제도가 좀 그 여러 가지 사실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휴일 지정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5월 5일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몇 월 몇째 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지난 9월 방송 때 우리가 이제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제도 검토한다. 뭐 그런
이슈도 좀 다루면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뭐 이제 탄핵 국면이다 보니까 이것까지 잘 못하는 것 같고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참에 한번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 일본에는 해피 먼데이 제도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일본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연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정 공휴일을 월요일로 고정한 정책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휴일이 이제 3일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국민 여가 활동과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인데 네. 그래서 원래는 1월 15일이었던 성인의 날이 1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뀌었고요. 일본에는 또 웃긴 날이 있어요. 바다 혜택에 대해 감사하는 바다의 날이 있어요. 아, 휴일입니까? 네, 이게 휴일이에요. 섬나라다 보니까 그런 이건 특별한 뭐 게 좀 내가 있나? 웃기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네. 재밌는 날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7월 20일이었는데 이것도 7월 셋째 주 월요일로 바꿨고 경로의 날은 9월 15일에서 9월 셋째 주 이것도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예. 미국에도 월요일 공휴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킹의 날은 1971년부터 1월 셋째 주 월요일이고 메모리얼 데이는 5월 마지막 월요일이고 콜럼버스 데이는 10월 두 번째 월요일, 네. 추수감사절은 11월 네 번째 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월요일이고 추수감사절은 이제 목요일로 종교적인 이유로 아무튼 여러 역사적인 이유로 목요일로 고정해서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걸 일률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광복절은 딱 그렇죠. 뭐 그거는 어떤 딱 날짜를 딱 8.15가 상징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냥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로 한다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예컨대 여지가 뭐 스승의 날, 어버이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요일로 딱 네. 고정할 수는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란 게 아예 있어요. 네. 거기에 일단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날짜가 다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그리고 설날의 전날, 설날, 다음날, 추석 마찬가지고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그리고 기독탄신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만약에 뭐 몇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마지막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그래서 뭐 제헌절도 넣어줬다 빠졌다 그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마를 타줘야 지금 더 이제 효율적인 이런 뭐 공휴일 지정이 좀 가능해 보이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참고로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 이런 거 이제 빨간 날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OECD 회원국 가운데 장시간 노동으로 멕시코하고 지금 참 불명예스럽게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 각축을 아니에요? 다투죠.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한다. 하루라도 늘어난다는 네.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하다. 이 그건 점에 부정할 수 대해서는 없죠.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없습니다. 반대할 수 없습니다. M장님을 보면서 말씀하시네요. 설득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네. 좀 넉넉히 줬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고심이 필요하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25%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은 자영업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좀 더 고려해야 되고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 수치가.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4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층위가 있죠.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차이. 네네. 그다음에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차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육아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큽니다. 장윤미 변호사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좋은데 네. 그 임시 공휴일 이렇게 돼서 쉴 수 없는 아빠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네. 문제가 사실은 같이 이게 맞아요. 연동이 돼서 좀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 일단 가기로 돼 있어서 그때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면 당장 애를 정말 회사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내수진작 뭐 이런 거창한 구호가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죠. 당장 이 아이를 누가 봐줘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조금의 텀이라도 두고 하는 게 좀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라는 좀 볼멘 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다양한 층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소수자분들이나 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도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휴일이 생기면 비용이 더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노인분들도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공공 서비스로 받는 경우 그분들이 다 쉽니다. 그럼 9일 동안 방치되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럴 정도 여유가 되시는 어르신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리고
성동구청장이 맞아요. 지금 27일로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는데 그것보다 31일 금요일로 잡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저는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설 그 딱 기간 때문에. 왜냐하면 화수목이 연휴인데 원래 수요일이 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이 끝나고 나면 다 이제 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설 전에 휴일을 잡으면 만나야 될 어르신도 더 많고 친척들도 더 많이 만나고 그러면 가사노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집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설 당일이 끝나면 어느 정도 그 분위기가 해소가 돼서 좀 더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떤 집에서는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자면 금요일로 지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겠다. 라고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바탕에 이제 이른바 명절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명절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이제 풀 수 있는 여유. 그런 점에서 본다면 31일로 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이제 사업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말일에 쉬면 이게 정말 그 말일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그 말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아니 그럼요. 월 정산도 해야 되고 뭐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번처럼 이 10며칠 앞두고선 만약에 이제 말일날 쉰다고 했으면 모든 이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말일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왜 금요일이 아니라 앞해를 했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거 31일은 업무 마감일이라서 사실상 이때를 휴일로 하더라도 직원들 그냥 나오라고 하는 회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해를 붙였고 또 월요일이잖아요. 쉬게 한 날. 근데 월요일은 이제 암암리에 쉬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출근자, 귀성객 막 이게 뒤섞여가지고 엄청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월요일을 쉬는 날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휴일이 이럴 때는 해결법만 딱 하나 있죠. 월요일도 쉬고 금요일도 쉬고. 그러네요. 몰랐네요. 그러면 꼭 또 하나만 금요일에 30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업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 대금도 보통 말일로 정산해서 줘야 되는데 그날 주면 만약 다음 달로 넘어가면 그 거래 업장도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도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좀 일찍 대비할 수 있는 여유만 줬더라도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진 않았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제가 반론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금요일이 말일이라서 안 된다면 설이나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에 끼어 있으면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하려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사장님이 얘기를 알겠습니다. 그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금요일인데 모든 그 사업장이 다 쉬면 똑같이 쉬니까 다 해결되지 뭘. 그러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같이 쉬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점도 있지 않나요? 그 뭐 카페를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이런 데 또 문을 안 여는 경우가 또 꽤 많이 있잖아요. 맛집 찾아갔는데 문 안 열고 이런 그렇죠.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어디라도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데 겨울에 그렇다고 야외에서 뭐하면 실내 이런 데 가는데 문을 안 열었다 이러면 내수 진작을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오히려 더 환경이 더 좁아지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수 진작의 효과가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설 전에 쉬잖아요. 그러면 방문 친척 어르신을 시간 문제 때문에 못 뵀다면 몇 년 동안 그분을 뵐 수 있는 날이 하루 더 주어지기 때문에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물 사는 정도의 내수 진작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근데 요즘 또 인사도 많이 안 가서 옛날에는 정말로 세뱃돈 받으려고 인사 참 자진해서 많이 갔는데 요즘 그런 문화도 많이 줄지 않았나요? 사실은? 많이 줄기도 했고 정말 세뱃돈 요즘은 5만 원권이 또 나와가지고 아주 꼬맹이들한테도 5만 원을 줘야 되는 그 부담감도 있고 참 일단 배춧잎이 나오면 조금 표정이 안 좋나요? 아이들도 실망을 좀 할 수. 아니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내수 진작의 가장 그 위협적인 요인은 엄마 아빠예요. 애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그걸 소비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뺐잖아요. 가져가죠. 그죠? 엄마 아빠가 상당한 저기 내수 진작의 걸림돌이다. 이 점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 그죠? 그런데 저희가 소비 진작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전통시장 같은 데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니 임시 공휴일로 했을 때 가장 아마 정부에서 바라는 건 좀 작은 골목 상권이 좀 활성화되는 거일 텐데 임시 공휴일을 너무 이 설 직전 이렇게 붙여버리면 사실 갈 곳은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말 대기업 위주의 이런 사업이 더 플러스가 되지 정말 원했던 성과는 또 이어지지가 못한다는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 특히 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이 특수인데 이번 연말이 사실 특수가 아니었거든요. 못 누리셨죠. 그렇죠. 예, 뭐 계엄 사태도 있었고 네. 탄핵 국면 이렇게 펼쳐지면서 대부분의 연말 회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임 같은 것들이 취소가 돼서 작년 대비 연말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높은 자영업자 비율 중에 도소매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43%입니다.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연휴가 길어지면 문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 안 가시는 분들이 어디서 시켜 먹을 데가 없어지고, 네. 예, 내수 진작은 오히려 또 좀 요원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뭐 이제 그 문을 안 여는 날은 뭐 설 당일이나 뭐 좀 더 뭐 앞뒤로 뭐 하루 정도 아니겠느냐. 네. 그러면 다 문을 여니까 뭐 네네. 나가서 소비하고 이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가족이 있고 네. 또 그 가족들도 뭐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나면 또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점도 사실은 좀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네. 그 아니, 자체는 환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 작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네. 연휴가 좀 길어졌으니까 이때 네. 좀 잘 힐링하시고 쉬시면서 좀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전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되시리라 믿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지난 한 달간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네. 많이 시달리셨기 때문에 네. 좀 푹 쉬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상황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네. 부담이 줄어지니까 좀 그게 좀 소망이다. 그리고 여유와 시간이 되시면 지역 상권도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뭐 이렇게 상품권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배급한다고 이게 배포한다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 분도 뭐 아직은 좀 인사는 뭐 그 다음 주도 있긴 합니다만 뭐 설 편안하게 쉬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주에는 방송도 계속 된다는 것도 까먹지 마시고 네, 오늘 얘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